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졸업생들 팁 잘 전수 받으셨나요? 사실 저는 그 졸업생들과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의 선배입니다. 10여 년 전에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오디세이 수학 전임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명지고등학교 수학시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걸 대응하는 저희 학원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유인물 첫 번째 장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일 첫 번째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 뒤에 별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넣었고, 이 화면을 제외한 다른 화면은 전부 다 유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일자를 찾아보니까 3월 24일이었어요. 화요일에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시험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이 조금 길어서 이제 모의고사라고 얘기할게요. 수능을 좀 예행 연습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월 24일에 보게 되실 시험은 고등학교 과정은 하나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만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험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 2025년 8월에 작년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나온 결과를 제가 기사에서 조금 들고 왔어요. 보시면 중학교 때, 3학년 때 내신을 90점 이상 맞았던 학생들이 전국에서 28.5%였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자료만 찾아봤더니 33.2%의 학생들이 A등급이었대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을 맞았던 학생이 전체 1.2%가 나왔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서울에서 33명은 중학교 때 90점을 넘겼던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범위만으로 시험을 봤더니 100명 중에 1명이 90점을 넘기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수학 문제와 고등학교에서 설계되는 수학 문제가 얼마나 깊이가 다른지 이런 지표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90점 이상을 맞았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저 시험을 몇 점까지 맞게 될까 쭉 내려가 봤습니다. 60점 이상을 맞았던 학생들이 전체 누적에서 23.5%라고 나오죠. 그러면 23.5% 안에도 이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내신을 90점 이상 맞았던 학생들은 아니죠. 중학교 내신을 90점 이상 맞았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험을 50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니까 그때 본인이 어느 정도 중학교 공부가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지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기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학교가 정해지는 부교재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사실은 명지고등학교 부교재가 매년 고정이었어요. 23년과 그 이전 해까지는 계속해서 여기 있는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제작 프린트물을 부교재로 삼았었는데요. 그 안에는 내신형 문항이 80% 있었고 모의고사형 문항이 10%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24년 1학년들 기준으로는 부교재를 갑자기 학교가 바꿉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에요. 학교가 어떻게 바꾸냐?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고르시더니 그걸로 프린트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대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 안에는 모의고사 문제로 100% 전부 자료가 제작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더니 작년 1학년을 기준으로 다시 학교가 부교재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모의고사 100%로 구성된 문제집을 부교재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부교재를 삼는 자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양상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신 문제에서 모의고사의 기준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으로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동시에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도 그 흐름을 따라서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 문제가 점점 모의고사가 비슷해지고 있다. 그걸 참고해서 문제 출제하시니까요.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유자를 가지고 학교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은 작년 1학년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1학기 때 봤던 중간고사고요. 오른쪽은 기말고사 시험을 어디에서 출제했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중간고사 때 13문항 정도 나왔고요. 사고가 필요한 부교재 연계문항이 5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문제는 수업 문제고요. 기말고사 때는 한 문제 정도 늘었는데 그 늘은 한 문제가 어디에 포함이 되었냐? 외부 문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외부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고요. 기말고사 때는 3문제 출제되었는데 혹시 커트라인을 미리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수업 문제고 명지고는 단답형과 객관식 사이의 배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당 5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때 79.4점을 맞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5점짜리 문제 3문제 정도 틀리면은 1등급이 가능한 상태죠. 기말고사 한번 볼게요. 73.7점이니까 5점짜리 문제 4문제 정도 틀리면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 다 맞고 부교재 연계문제 문제 다 맞고 외부 문제 2개, 3개만 틀리면 1등급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런 상황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교재를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난이도별로 다시 분석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같은 시험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하고 보니 하 문제를 너무 많이 배치해놔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학교 시험이 엄청 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교과서와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하루 배치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중난도, 하난도, 상난도에 전부 다 부교재 연계 문제는 등장하는데 상난도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다 포기하시면 1등급은 불가능합니다. 5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된다면 뭐를 맞춰야 될까? 저는 부교재에서 연계된 문제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마주했을 때 조금 더 익숙한 문제일 거니까요. 외부 문제는 교과서와 부교재 위주로 준비를 한 학생들은 초면의 문제들이 나와요. 이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그래서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편이고 풀어도 정답률이 높지 않아서 공략을 하시겠다면 이 부교재와 연계가 되었고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작년 1학년 기말고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난도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등급 간의 격차가 조금 더 커진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커트라인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출 분석을 조금 해볼 거예요. 난이도별로 분석을 해놨고요. 제가 교과서 연계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였으나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어떤 개념서, 문제집, 교과서를 보셔도 전부 다 알아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을 예습한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문제가 간단한 문제라는 건 다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왼쪽 상단, 이제부터 나오는 5페이지 정도는 제가 왼쪽 상단에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문제집 원본의 문제를 넣어놨고요. 오른쪽 하단은 명지고등학교 실제 1학년 기출문항입니다. 그래서 좌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를 하시고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건. 그 다음입니다. 부교재 연계문항인데요. 난이도가 적당하게 변형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숫자가 바뀌었고요. 도형 자체가 사각기둥에서 원기둥, 그리고 안에 뚫린 구멍이 원기둥에서 삼각기둥으로 바뀌었죠. 도형이 꽤나 많이 바뀌어서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다루고 있는 도형 자체가 정사각형, 원, 정삼각형 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형이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고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셨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부교재에서 연결되었고 조금 어렵게 나와서 시험에서 필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형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예로 들은 문제보다 좀 더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도형이 비슷한 것보다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성분의 중점, 2등분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기출문제는 어떠냐? 2등분선 중점이 아니고 내분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중학교 수학을 열심히 하셨고 또 예습을 좀 한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점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부교재 원래 버전만 푼 친구들은 이 점이 무게중심이라고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기출문제에서 점P는 무게중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또 삼각형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직접 점의 좌표를 찾아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식의 변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래 부교재만 여러 번 풀어서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형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변형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이들이 모를 만한 부분을 집어서 직접 숫자를 바꾸고 식을 바꾸고 함수를 바꿔서 문제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셨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시험에서 필러 역할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외부 문제 중간고사 때 2문제, 기말고사 때 3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어도 정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전략적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7번 객관식 마지막으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단답형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초면형 문제를 마주 하셨으면 일단 뒤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남았을 때 풀고 다시 돌아와서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 문제는 일단 이걸 틀려도 등급을 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맞출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시간이 남았다면 고민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혹가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커트라인을 좀 낮추고 싶으시면 이런 문제를 시험 중반에 배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약간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뒤에 문제를 몇 문제 못 풀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커트라인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주하셔도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후퇴하시는 게 좋다.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돌아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난이도 얘기는 아니고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교 시험에서 좀 가질 만한 특징이에요. 행렬을 배우신 분들도 여기는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행렬을 배웠는데 작년 1학년들부터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고 행렬이라는 단원이 거의 8, 9년 만에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8, 9년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최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최신형으로 내고 싶으시다 하면은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고난도 문제집을 참고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뭐 고쟁이도 있겠고 1등급 수학도 있겠고 조금 더 낮추면 쌤 같은 문제집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출 문제를 보고 제가 고쟁이에서 비슷한 문제를 찾아온 거고요. 교과서와 부교재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마주했다면 당황하면서 풀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시험 대비를 하실 때도 고난도 문제집을 푸시면서 이런 단원에 대응하시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부교재 변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부교재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예시를 들어왔습니다. 이 시험지들은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명지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본 시험지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상단의 세 사진은 부교재 원본, 하단의 세 사진은 아이들이 실제 풀었던 시험지입니다. 조금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단순하게 숫자 위주로 변형된 거를 가지고 왔고요. 아까 도형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중심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하게 설정값이 바뀌는 변형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변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이런 자료를 풉니다. 프로그램 써서 변형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변형을 해서 아이들에게 풀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변형할 때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변형을 하진 않아요. 숫자를 바꾸고 식을 바꾸고 풀이 순서를 바꾸고 함수를 바꿈으로써 아이가 부교재 문제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변형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열심히 제작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부교재 완벽해. 변형 문제도 잘 풀어. 교과서 여러 번 풀었어. 그러면 이제 예비고사라는 걸 풀립니다. 작년 1학년부터 교과 과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생들께서 기출문제는 안 풀어보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명지고등학교가 1학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부교재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학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격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2개년, 3개년 정도의 기출을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해 부교재, 교과서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문제 위주로 재배치를 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비고사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명지고등학교 시험처럼 객관식 16개, 17개, 단답형 4-5개로 배치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50분 동안 시험을 푸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시험 기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완성하면서 이제 대부분 준비가 되었다 하면은 고난도 문항도 풀리는데요. 문제집을 풀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나 문제집을 푸는 게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죠. 뭐 고생이나 필통 수학 같은 문제집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직접 발췌해서 만든 자료를 풀리고 있고요. 문제집을 살펴보면서 그 해 부교재랑 비슷한 뉘앙스를 풀리고 있는 문제,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꽤나 어려운 문제, 계산이 복잡하진 않지만 한 번쯤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풀이도 역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보 시간에는 새로운 자료를 풀리진 않고요. 직보는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간 풀었던 자료들을 한 번씩 더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개념이 뭔지 혹은 뭐 한 번 더 약해 있는 개념이 뭔지 그런 부분을 짚어보면서 한 번 더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의 시험들이 커리큘럼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저희 학원 졸업한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1등이었던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때 본인 인생 최대 등급을 받아서 수학으로 최선을 맞춘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학을 원래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수학을 좀 덜 하다가 잘하게 바뀐 친구들, 발전한 친구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그 친구들은 요령을 피울 줄 모르고요. 본인이 풀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을 맞추는데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자기 풀이가 맞는지 저에게 늘 물어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참 어렵죠.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목표하신 바가 다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1등급을 넘어서 최상위권을 노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뭐 2등급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두가 이제 본인의 최선을 아마 노리고 계실 거잖아요. 그 최선을 노리는 방법이 참 지름길이 없고 지루한 길만 있다. 수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길 자녀분들이 걸으실 때 동행자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옆에서 길잡이 열심히 하면서 동행하겠으니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디세이 수학 전문 강사 김예진이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질문 있으면 선생님 가시기 전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운명이 명지고반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교재가 중요하고 배우는 내용이 다르진 않아서요. 반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평상시에 이제 내신 대비와 뭐 선행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선행은 방학의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이제 방학에는 정규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1학기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2학기 예습은 특강으로 별개로 진행을 합니다. 아, 네네, 방학 때요. 선생님 혼자 운영하시나요? 저희 원장님 수업하십니다. 원장님이 수업하시고 저도 수업을 하고요. 네, 원장님도 수업을 하시고. 한 번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문항들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러면 이제 뭐 클리닉을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넘어가긴 할 것 같은데 그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네네.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 두 분이서만 그 클리닉은 한 분이서만 하시는 건지. 클리닉은 사실 저희 수업 중에 저희가 주중에 2번 수업을 하고요. 토요일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 클리닉에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10시부터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질문이 많다 하면은 토요일에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주중 수업에도 질문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저는 숙제를 많이 집에서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질문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지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질문하느라 시간이 모자랐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수학과 선생님 다니셨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 학원 이제 국어과 선생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 선생님이시고요.